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기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낮 SNS 트루스 소셜에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 발전소 등 공격을 유예하기로 한 시한을 하루 앞두고 7일로 하루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 즉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는다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동시에 공격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민간인들이 입을 고통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란 국민은 지옥에서 살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7일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의 날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 거라며 욕설을 쓰는 등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란에 대한 최후 공격 경고와 함께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현지 시간 6일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협상 시한을 7일 오후 8시까지 하루 연장하면서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건데 국내 전쟁 반대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던 대면 협상이 이란의 회담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협상 타결이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일부 합의만 이루어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but I think it starts maybe with something narrower with regards to the strait, and then diplomacy can build on that to try to resolve some of the underlying issues.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연장했지만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란 전쟁이 확전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F-15 전투기 실종자를 구조할 그 뒷이야기도 전했다고요? 네, 지난 3일 이란에서 격추된 F-15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장교가 실종되자 미국은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쳐서 36시간 만에 구조에 성공했죠. 비상탈출한 장교는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 권총 한 자루에 의지한 채 2,000m가 넘는 높이의 산을 이동해서 산속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출 작전에는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성공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팀 6 대원과 특수부대원 수백 명, 군용기와 헬리콥터 수십 대도 동원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장교가 숨어있던 지역에 이란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MQ-9 리퍼 드론으로 미 공격기가 폭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구출에 나선 특수부대원들도 현장에서 이란군에 사격을 했지만 직접적인 교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사상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구출 작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공조 결과라며 작전 성공을 극찬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rescue operation reinforces a sacred principle. No one is left behind. This is a shared value demonstrated time and time again in the history of both our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조작전과 관련해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2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뒷얘기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미군이 실종됐던 장교의 위치 신호를 포착을 했는데 이란의 함정일 가능성도 우려했지만 이란군이 미 전투기를 격추한 건 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공격 위협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며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이스라엘 추종을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실제로 이란군은 중동 석유 시설을 난타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인프라 공격 위협에 이란은 미국 소유 또는 관련 시설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Our armed forces have made it clear that in case Iran's infrastructure is attacked, we would react in kind. 이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건 전체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방어 능력이 무력화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이란군은 적들이 오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적의 구조작전을 저지했다며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C-130 군용 수송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상대로 지목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미국과 관련됐다며 이스라엘과 UAE, 쿠웨이트, 바레인의 석유 시설을 난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만과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راجع به بحث تنگه برای جهانیان باز هست ولی برای دشمنان ایران بسته.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국적, 선적 화물 종류를 보고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침략국과 지원국 관련 선박의 항행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 소속 8개국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만큼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구출된 미국 조종사가 타고 있던 전투기 F-15는 오랜 기간 미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활약해왔습니다. 그동안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해왔는데 결국 무력화됐다던 이란 방공망에 의해 개전 이후 첫 격추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애초 이란이 미 전투기 F-35를 격추했다며 공개한 잔해 사진입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F-15로 파악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4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공군의 F-15는 하늘의 제왕, 공중전의 제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적 비행기를 잡는 데 특화된 전투기로 원거리와 근거리 전투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하 2를 넘는 속도에 수직 상승이 가능할 정도로 상승력이 뛰어나 공중 기동전에 유리합니다. 특히 긴 항속거리와 엄청난 무장량이 강점으로 개량형의 경우 20발 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트럭으로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5세대 전투기인 F-22나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진 않아 적 레이더망을 피하는 기능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F-35는 보이지 않는 저격수, F-15는 강하고 빠른 사냥꾼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던 이란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첫 전투기로 기록됐습니다. F-15 같은 경우에는 그 제공권 장악이랑 정밀 타격을 하는데 임무가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비행의 그런 고도가 낮아지고 그런 거를 이란이 이용을 해서 아마 타격을 하지 않은가 싶고요. 이와 함께 F-15 추락과 비슷한 시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격추된 미 공군의 A-10 공격기는 하늘의 전차 킬러로 불립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한 타격이 강점인데 지상전 지원 임무를 맡고 있어 저고도 비행이 숙명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To come int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며 현지 시간 6일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한 협상 시한은 또 미뤘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란 정권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이란이 국가를 선별해 통행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확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And President Trump has created a situation now that any kind of clean-cut victory is just not on the table. He is trapped in an escalation trap. His only option in order to get closer to his objectives is to go deeper into this crisis. 욕설까지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헥세스 미 국방장관의 거친 언사 역시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으로 읽힙니다. 국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도 추락하고 있는데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ll embarrassing and juvenile, and it's people trying to act like they're puffed up and tough when what we really see from the administration in this war is the absence of a plan. 교황 레오 14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첫 부활절 미사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로 평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hi ha in mano armi le deponga. Chi ha il potere di scatenare guerre scelga la pace. Non una pace perseguita con la forza, ma con il dialogo. 교황은 앞서 열린 미사에서도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헥세스 국방장관이 SNS와 기도회 등을 통해 이란을 하나님의 적으로 지목하며 압도적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란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과 원활한 해협 통항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만 국영통신사가 현지 시간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양국은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지역 정세를 고려한 해협 통항 보장 방안을 논의했으며 가능한 선택지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만 국영통신사는 양측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비전과 제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국적, 선적 화물 종류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의 협의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란은 선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협 통제는 오직 적국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프랑스와 일본 등 서방 측 선박들이 잇따라 해협을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던 이란이 선별 개방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이라크를 콕 집어 언급하며 해협에 부과된 어떤 제한 조치에서도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가 적과 연계된 선박 외에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통제권의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نعلن هنا أن العراق الشقيق مستثنى من أي قيود فرضناها في مضيق هرمز إذ لا تشمل تلك القيود إلا الدول المعادية. 이와 맞물려 생필품 등 인도주의적 물자를 실은 선박 통행도 허용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이라크 국적 선박은 허용한다 해도 정작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행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프랑스 선박이 서방 진영 가운데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일본 선박 통행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선박은 모두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는데 결국 이란 측과 사전 합의나 조율을 거쳐 통행권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를 원하는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이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란이 주장하는 해협 통제권은 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남성국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또 연기했습니다. 원래 6일이었는데 화요일 7일 동부 시간 오후 8시라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몇 번째 미루는 건지도 헷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핵 협상이 조금 더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상이요. 예. 그래서 지금 하루를 더 연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협상에 참여했었던 핵 협상에 참여했었던 제레드 쿠시라든지 위트코프 같은 협상 대표단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희망 회로를 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참모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욕설까지 막 섞여 있거든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바스터드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5번째로 하루를 더 연기를 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날 8시기 때문에 서울 시간은 아마 수요일 날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전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계속 걸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을 날리고 한편으로는 또 협상을 시도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하고 초조한 뭔가 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국제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격이 효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이 이 데드라인을 계속 연기하는 그런 전략 전술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예 시간이 마감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디까지 공격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미 행정부 최고위 참모들이 이란 내 민간 시설까지 타격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데요. 사실 이 민간 시설은 원래 공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간 시설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가 그게 미사일이라든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카라지에서 테헤란을 잇는 가장 이란에서 높은 그 교량을 파괴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모든 게 다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전에 핵 제재를 할 때요. 핵 발전에 필요한 것은 들어가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럼 경제 제재를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핵에 관계된 것만 안 되는 거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 발전에 관계된 거라면 수도꼭지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일일이 따지면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 참모들의 그러한 생각들은 이건 엄격하게 전쟁 범죄라고 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는 않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 우리는 이기는 게 목적이지 그런 거는 신경 안 쓴다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인지 저는 정말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모들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부분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감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감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하겠죠. 왜냐하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란도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누가 잃는 게 더 많으냐. 저는 주변 국가들 때문에 미국이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오히려 이런 상태로 가면은 유가는 더 오를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란은 공격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면서 미국 소유, 미국 관련 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맞대응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합당한 조치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이라고 해서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비례성의 원칙으로 민간인 부분에 대한 공격이 전시 부분보다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어느 국가든지 이 제네바 협약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스톤에이지
석기 시대의 표현인데 전체적으로 석기 시대는 뭐 이동할 수 없고 전력을 쓸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가스나 화력 발전소 또 기타 등등 도로 교량을 이제 폭발을 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이 자신이 정한 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참모들의 요청을 받아서 민간인 시설에도 공격을 가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한 2, 3주 정도는 서로의 치열한 군사 공방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5월 14, 15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있기 때문에 돌파구, 출구를 찾는 어느 정도의 뭐 승리 선언으로 이 전쟁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뭐 내일 안에 협상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죠? 네,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중국까지 최근에는 나서서 협상 중재를 하고 있었다마는 여전히 전황은 매우 극심하고요. 이번 또 전쟁을 통해서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의 인질화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인이 됐습니다. 아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어떤 인질이 없었다면 뭐 이란이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게 국제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에 어떤 전략대로 되지 않는 그런 오판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국면이 서로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란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추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시한 내에 휴전이 이루어지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네, 서로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협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부통령이 한 언론에 그 기고한 내용을 보면 농축 우라늄을 합의된 수준으로 희석한다든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 내 온건파 같은 경우는 좀 협상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상파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측도 아니고요. 이미 정권을 놓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2018년 5월 8일에 제재를 다시 부과하면서 이란은 완전히 보수파로 완전히 물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리프 전 외교장관이라든지 뭐 페제시키안 대통령, 뭐 루하니 전 대통령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 듣기는 참 좋고 마음은 따뜻한데 그 말이 그냥 그 정도까지만 되고요. 이란은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뭐 지금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틸 거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유 1리터 그 1갤론 가격이 8달러를 넘어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물류가 스탑될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 하나 다 채우는데 드는 돈이 거의 1,000달러, 150만 원이 들어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유가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럼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못 움직일 거고요. 미국 국민들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미국이 그 에너지 자급 자족이 되는 나라라며 왜 그런데 우리는 오르냐 그러는데 미국 유가도 역시 국제 유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라도 더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새 이란 지도부는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굽혀서 얻을 게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란 지도자라도요. 저는 지금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더 유리하다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로 양보했을 때 그 협상을 좀 받아들이고 종전에 합의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공격 목표는 다 달성해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전쟁 끝납니다.
이란은 공격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란은요 약자기 때문에 맞은 만큼만 공격을 하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승전 선언하고 나가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깔끔한 출구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란에서 떠나면 더 이상의 이란의 공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F-15E 전투기에 타고 있던 실종된 무기 담당 장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실종자가 비상탈출한 뒤에 그 산악지대 바위 틈에서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란의 산악지대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험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이 구출 작전에 대한 얘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포로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는데 이게 왜 뉴스가 크게 부각이 되냐면 79년에 테헤란에 있는 주 미국 대사관을 이제 혁명수비대가 인질을 붙잡고 444일을 그 당시에 이제 억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무기관제 대령입니다. 이 사람을 구출하느냐 못하느냐가 향후 또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또 이것이 뭐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군이 어디에 있더라도 You are not forgotten,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고요. 이제 조종사들은 비상탈출할 때 몸에 이제 권총 한 자루하고 생존 키트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 키트를 통해서 이제 무선 교신을 하고 그것을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6시간 동안 산악지대에서 해발 한 2,000m 고지에서 이제 은닉을 했었고요. 뭐 이스라엘과 미군이 이제 공동 작전을 수행했고 이 작전 과정에서 미국의 수송기 2대가 이제 일종의 뭐 격추가 됐다고 그러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폭발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미국 정말 대단하다. 네이비실 작전을 통해서 이 이란 내부의 지역이 침투해서 자국에 추락된 조종사를 구해내는 미국의 이 작전은 정말 어느 나라도 흉내내기 어렵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란 역시 만만치 않다. 이 휴대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F-15 전투기 거의 1,500억 이상의 엄청난 비행기거든요. 그 전투기를 격추시켜가지고 또 조종사를 피격시키는 그런 또 이란의 또 어떤 대담한 반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번은 뭐 1승 1패라는 표현을 쓰기가 뭐 애매하지만 하여튼 미국의 작전은 인도적 차원에서 성공했고 이란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형 악재를 피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담대한 수색 구조작전 중 하나였다면서 작전 성공에 대한 기자회견을 우리 시간으로 뭐 내일 새벽에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미국의 이런 보도, 이런 발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적군의 필사적인 구조작전을 저지했다라고 이란군 대변인이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란 쪽에서 이미 조종사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뭐 AI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동영상도 올라왔었고요. 주민들이 보호하고 있는 영상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일단 뭐 미국 발표가 맞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미군 조종사가 직접 인터뷰를 나와서 해준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지금 약간 중상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뼈아프죠. 만약에 자기 그 이란 쪽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란 쪽에서 납포하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프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떨어뜨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작전에서 드러난 게 실질적으로 이란이 방공망이 다 와야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능했냐에 대해서 이스라엘 분석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이 고정된 레이더는 다 파괴가 됐는데 이동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레이더를 쏠 때 상대방이 이쪽에 레이더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란 쪽에 레이더를 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지금 계속 격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미국이
제한적인 지상전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기도 1차전과는 달리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 자세로 이란의 영공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실종자가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구출된 게 사실이라면 이란 측으로서는 사기가 조금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모면할 수 있는 게 비행기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쪽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군이 하루에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떨어진 거는 베트남 전쟁 이래 처음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 이란은 그걸만 가지고도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행 조종사를 놓친 건 아쉽죠. 왜냐하면 조종사를 잡고 있었으면 전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슬쩍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화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감시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굳히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만은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경쟁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오만이 미국 측에 완전 협조를 한다면 해협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는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현행의 선별적 통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일부 선박들, 일본 선박도 두 척이 빠져나왔는데 예. 오만 측에 바싹 붙어서 선박들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오만이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선박들을 완전히 통과를 허용한다면 이란의 봉쇄가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오만과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싶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일본, 이라크 일부 유럽 국가들의 선박이 이쪽을 지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선박도 그러면 좀 협의를 해서 통과를 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국무회의에서 뭐 이란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측 선박을 구출을 하자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인도적인 이제 물품을 실은 선박은 통행을 시키겠다는 것이 이란 당국의 입장인데 한국과 이란 관계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 선박이 26척이 갇혀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중동에 이 천궁2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이 이란의 국익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UAE라든가 이런 지역에 천궁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이 반이란 무기 수출에 나서는 것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박이 이동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전히 좀 이란 입장에서는 유보적인 상황을 갖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 선박 한 척 또 일본 선박 두 척이 빠져나왔는데 네. 이게 복잡한 좀 얘기입니다. 이 선박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국적은 어디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실었는지에 관해서 일본 선박이 두 척이 빠져나왔지만 이게 일본 항구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인도로 가고 오만으로 가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본과 협력해서 해협을 자유 통과하는 그런 양식은 이제 아닌데 일본은 이제 43척이 지금 갇혀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180명의 선원들이 6주째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바브엘 만렙 해협을 언급하면서 이것도 봉쇄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봉쇄되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또 전 세계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란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쪽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공격을 시작하면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후속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블 만답 그 해외 해협을 막는 것도 궁극적으로 미국이 공격을 시작해 오면 이란이 시키는 게 아니라 후티 반군이 이란의 신기를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그쪽에 다니는 배들의 공격을 가하겠죠. 그러면 굳이 막는 게 아니라 공격만 가해도 못 다니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히는 거는 미국 공격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일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공세에 대해서 이번에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계속 좀 막기를 원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공격을 멈추고 그냥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끝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통과하는 국가들끼리 알아서 협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걸쳐 있으면 이 문제 안 풀려요.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나간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일단 배제를 하고 이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통행료 한 30억 원 상당을 부과한다는 이 부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란이 그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자들을 연쇄 처형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봉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드러난 것 같은데 우려스럽네요. 네, 이란 내부는 우리 박 교수님이 전문가시긴 한데 이 신정 체제 국가인데 저희가 외신 자료를 보면 한 20%의 상위 그룹이 경제, 정치,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혁명 수비대에 반대하는 또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중에 반대 목소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란 수비대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이제 반전쟁 시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측 입지 전쟁 주도 세력들은 그런 반대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진압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뭐 이란이라는 이 체제가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른 독특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 반정부 목소리가 표면화돼서 신정 체제를 뒤엎는 일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 전쟁의 종말 끝은 어디냐에 관해서 결국은 91년에 이락 전쟁일 때 6주 전쟁했는데 총소리가 완전히 멈추는데 기록상 8년이 걸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끝이 날까에 관해서는 해협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해협이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뭐 200만 달러, 30억 원의 뭐 통학료가 얘기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기뢰, 환경오염 등 비용 징수는 이란 정부가 굉장한 유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통해서 뭐 다른 해협도 일부 환경오염 방지 비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복구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이란 내부 여론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란이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거는요. 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정부 발언을 하거나 정부의 비판을 한 발언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볼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이란의 매체에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스파이, 뭐 미국 스파이가 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굉장히 불가능하죠. 이게 진짜 순수한 반정부 시위자들인지 이란 정부 말하는 대로 스파이에 연결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이란 정부로서는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나면은 스파이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전쟁 시작할 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국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은 그리고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면 적군으로 간주하겠다고 이미 전쟁 초기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최근에 테헤란에서 약간 시위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 단속이 더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뤘다라고 종전 선언을 하고 이란을 떠나면 이란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 게 하나의 출구 전략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 교수님께서는 지금으로서 미국의 출구 전략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한 몇 가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만 이제 전쟁은 서로 물러서야 되는데 누가 먼저 물러서면 겁쟁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국제 정치 이론이죠. 미국과 이란 양측이다.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나 전쟁을 지속하는 한 양측의 피해는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 명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5월 달에 중국도 가야 되고 이 전쟁이 4월 내내 계속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가속하는데 어떻게 승리 선언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지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아마 어떤 목표물을 하나 공격을 하고 발전소라든가 뭐 하르그섬 인근을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일단 휴전을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도 뭐 보복은 하겠지만 저렇게 승리 선언을 했는데 구태여 또 여전히 미흡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여느냐 그게 이제 중대한 과제가 아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번 공격 유예 시한을 미룬 트럼프 대통령 그 공격 시한인 7일 앞뒤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미군 전투기 승무원을 구조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티는 동안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구조작전에 투입됐고 CIA는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펼쳤습니다. 권중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에서 발사된 섬광탄이 어둠을 밝히고 주변에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격추된 미군 전투기 승무원 구조작전이 펼쳐진 이란 남부 데으다시트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실종된 미군 대령은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텼습니다. 조표호는 이란군 포위망에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부상당한 몸으로 해발 2000m 능선을 따라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송출기 사용도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Some members of the Iranian civilian population looking for him. It's an electronic nightmare in the sense that all it takes is for one person to spot him. 구조작전에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한 최정예 특수전부대 네이비실 팀 6가 투입됐고 미군 드론과 전투기는 대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란군 차량 행렬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CIA는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교란 작전을 폈습니다. 구조 뒤에도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탈출 작전에 투입된 수송기가 고장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겁니다. 결국 새 수송기가 급파됐고 고장난 수송기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체 폭파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실종 장교의 신호를 포착하고 이란의 함정일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미사일로 F-15 전투기를 맞췄다며 운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이란 전쟁 도중 미 육군 참모총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내려왔죠. 퇴임 메시지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시각 4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미 육군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복무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을 이끌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앞으로도 임무에 전념하고 혁신을 지속하며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 관료주의를 과감히 타파해 나갈 것을 믿는다라고 적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다음인데요. 우리 군은 세계 최고이며 강도 높은 훈련과 함께 용기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남은 장성들에게 품격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는데 일각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일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임과 즉각 전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미 육군 최고지휘관의 임기가 통상 4년인 걸 고려하면 지난 2023년에 임명된 조지 총장은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고 하루아침에 군복을 벗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전쟁 상황에서 말이죠. 게다가 그는 걸프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주요 현대전에 참전한 베테랑인 만큼 갑작스러운 경질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뒤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 등 10여 명 이상의 군 수뇌부를 잇따라 해임하며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구체적 사유도 모른 채 경질된 조지 총장이 물러난 뒤 내놓은 첫 메시지. 현재 미군엔 인격적 지도자가 없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연일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보유 비중이 36%대로 내려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달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약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팔라졌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모두 35조 1,6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런 탓에 외국인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36.37%까지 내려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약화했습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기대감을 꺾는 연설을 하며 코스피는 4.47%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1,368억 원에 그쳤고 이튿날인 3일에는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며 시가총액 비중도 소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사자로 돌아선 3일 하루에만 외국인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970억 원과 3,63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51% 급증하며 수출 신기록을 견인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등이 외국인의 자금 흐름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 추정치가 자꾸 올라가요. 반도체가 그냥 역대급 지금 수출 기록하니까 그 수출 실적이 그대로 1분기 반영되거든요. 이달부터 우리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윅비에 편입되면서 외환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 속에 외국인의 복귀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의 불안과 피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현지에 있는 우리 선원들은 말 그대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국적 선원 130여 명이 바다 위에서 발이 묶인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선원들의 건강인데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실 물과 식량 등은 급한 대로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풍족하게 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식량은 급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좀 비싸긴 합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다만 이제 좀 아껴 쓰죠. 혹시라도 대비해서. 선박 운항도 멈춘 지 오래된 상황. 정비도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 진행합니다. 위험 감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 정비는 최소화하고 있죠. 운항에 필요한 일들에 한해서.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일하는 게 익숙하지만
이번처럼 가족이 더욱 그리운 적이 있었을까? 내색은 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들이 그나마 많았는데 거기에 고립돼 있으니까 더더욱 심하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더 얘기를 못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운사들은 선원들에게 보상 성격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부 해운사는 통상 임금의 4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원들은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 예전처럼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걸 무엇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작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길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피로감 때문에 조금씩 더 길어지면 피로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죠. YTN 유명준입니다. 일본이 호르무즈의 대체 경로를 통해 다음 달에는 지난해 60% 수준까지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잘만 되면 기름 걱정 않고 내년 초까지도 버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수입에 나설 거라고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대체 경로를 통한 조달이 이번 달은 지난해 20%에 불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3배인 60%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동선도 공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동쪽 호르무즈 해협 출구에 있는 푸자이라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얀부항을 통해 홍해를 지나는 경로입니다. 대표적인 호르무즈 우회 요충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두 곳에서 지난해 절반가량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航海経由で世界に対する原油供給が継続しております。政府としては海上輸送ルートの確保は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航行の安全確保のため引き続きあらゆる外交努力を続けてまいります。 또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난해 4배에 달하는 원유를 공급받고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물량은 비축유로 채울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에 국가 비축유 가운데 21분 정도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까지 버틸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도 SNS를 통해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은 유조선이 처음으로 일본에 도착했고 조만간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추가로 도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8개월치 석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대체 조달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일본 전체가 필요한 만큼의 석유는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중동발 변수의 국내 기름값은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여러 대책 마련에 부심인데요. 차량 오부제 민간 확대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은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최종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을 했는데 이걸 어기게 된다면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고, 네, 그리고 모든 발전소와 석유 시설 이런 걸 다 파괴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을 거고요. 이란은 중동에 있는 다른 산유국들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그 석유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중동의 석유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두바이유가 그 117불 정도 하던데요. 네. 그 한 175불, 2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류에게 있어서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홍해 변수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후티 반군이 봉쇄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가 사실은 그 1200km의 그 육상 송유관을 통해서 홍해로 수출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경로가 막히게 되면 이제 유가는 더 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의 홍해 변수까지 겹쳐 있는 상황. 그리고 이란은 앞으로 호르무즈를 개방하더라도 적대국에는 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협조적인 국가에 열더라도 통행료를 한 30억 원씩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상황밖에는 이제 남지 않은 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은 최고 가격제를 적용하면서 상승폭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략 뭐 휘발유는 한 400원 정도를 억제를 한 거고, 그다음 경유는 한 500원 정도를 억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2주 동안 시행하고 다음 2주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첫 2주 동안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나면 아마 조금씩 가격이 올라서 이번 주말 정도 되면 거의 2,000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좀 더 격화가 되게 되면 세 번째 2주 동안에는 아마 더 높은 가격, 즉 뭐 2,100원, 2,2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리터당 2,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짐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2,000원을 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라든지 뭐 다른 조치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유류세를 인하해서 2,000원 밑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별 수 없이 추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만, 국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리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올라 버리면 국내에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가격 인상은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국제 이제 석유 시장에서 일부 물량은 40% 이상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정유사들 입장에서도 타격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정유사들은 지금 뭐 석유를 구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즉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정유사들은 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출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좀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사실 경영 자체는 유지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물량의 확보이기 때문에 웃돈을 줘서라도 현재는 석유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름 소비를 일단 좀 줄여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이부제도 8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끼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효과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석유 자체를 이부제나 오부제를 통해서 아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이 좀 위기 상황이구나. 내가 좀 덜 돌아다니고 아껴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절약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 소비량이 줄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강력하게 그 이부제라든지 아니면 민간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민간 오부제까지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에너지 위기구나, 좀 아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상이지만 위기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그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는 소비를 하더라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이런 좀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지 않으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그래서 여러 대체 수입선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또 호르무즈가 아닌 대체 경로를 통해서 지난해 60% 수준까지 다음 달에는 그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
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도 뭐 미국산 석유라든지 아니면은 그 UAE의 그 푸자이라 항구를 통한 운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이제 홍해로 운송한다든지 아니면 호주에서도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형태로 해서 이달에도 보면 한 5천만 배럴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한 달에 그 사용하는 석유가 한 8천만 배럴 되기 때문에 우리도 4월에는 한 60% 정도만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결국 나머지 40%는 소비도 줄이고 비축유도 방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산 원유를 그 들여오는 방안 물론 열려 있습니다만 지금 그 유종의 차이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미국산 원유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송 기간이 아무래도 중동유에 비해서 2배 걸립니다. 중동에서 올 때는 한 20일이면 오는데요. 미국산 원유는 그 대형 유조선이 파나마 운하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돌아서 와야 되다 보니 50일 정도 걸려서 우리에게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송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또한 그 우리는 중진류에 특화되어 있는 플랜트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산 석유는 경질류라는 또 한계가 있어서 미국유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정제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나 혹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를 마냥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그 거래를 잠깐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그게 11일까지인데요. 이미 선적을 마친 유조선에 한해서 11일까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물량이 없는 걸로 보이고 또 지금 러시아하고의 공급이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면 11일이 지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에게 러시아산 석유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당장 수입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향후 좀 미국하고의 충분한 협상, 협의를 통해서 중동유와 성질이 비슷한 중질유를 대거 가지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번 에너지난을 계기로 우리가 그 석유를 수입하는 그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질유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측에서 석유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한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산 석유는 아무래도 경질유다 보니 미국도 사실은 대부분의 플랜트가 중질유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캐나다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근데 캐나다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 베네수엘라에서 이 중질유를 구하기 위해서 또 침공하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산 원유가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산 석유가 또 중질유가 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도 중질유가 있고 세계 곳곳에 중질유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중질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경질유도 정제할 수 있는 플랜트로의 개조 이거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겁니다. 네, 미국은 에너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공급처 다변화의 대상으로 미국이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증산의 양이 지금 호르무즈에 묶여 있는 양에 비하면 그 좀 적다라는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증산 자체는 가뭄의 단비처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현재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증산을 해도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못 빠져나가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홍해로는 현재 빠져나오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언제 또 그 홍해 쪽을 봉쇄할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리 증산을 해도 우리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그 나프타라든지 어떤 산업의 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의 생산도 상당한 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아, 네. 이 나프타는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면서 나프타로는 우리가 한 3,000가지 정도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이 나프타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 주택에 들어가는 내장재, 외장재, 단열재, 페인트, 뭐 합성고무 전부 나프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나프타의 절반 가량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입되는 물량의 절반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지금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이 나프타가 소비를 좀 줄이는, 즉 나프타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름과 마찬가지로 바로 뭐 전쟁 상황이 내일 당장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중동의 여러 석유 생산 설비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정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으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놨는데요. 뚜껑을 다시 열고 생산을 재개할 때는 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설비 같은 경우에는 복구하는데 뭐 1년에서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의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1년, 길게는 5년까지는 고유가 시대가 아마 그 뉴 노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그 재가동에 상당히 이제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지금 우연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리원전 2호기가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고리 2호기 하나만으로는 이게 이제 용량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전기의 주된 수요처는 수도권인데 사실 이제 고리에서 또 수도권으로는 송전망의 확충에 좀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고리 2호기가 가동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은 분명히 되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석유로 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리 2호기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 휘발유 경유 가격의 상승, 그다음 나프타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석유로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화력 발전은 LNG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LNG도 공급난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LNG의 수급도 좀 차질을 빚고 있어서 근데 사실 LNG는 전 세계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의 위기는 아니고 가격이 이제 2배로 오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LNG 발전량을 좀 줄이고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다른 멈춘 원전들도 조속히 재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근본적으로는 그 우리 에너지 그 생태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네, 뭐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석유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가 그걸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린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석유는 석유대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할 수는 있어도 나프타라든지 이런 게 태양광에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석유 맞습니다. 수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과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1,500원대로 거래됐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은 어떨지 개장 상황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 증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5,4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06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이 점차 이란 변수에 상대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보면 5,447포인트 지나가며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합니다. 1,068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5.1원 오른 1,510원에 개장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20원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5원가량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의 12조 원 규모 상속세 납부가 이번 달 마무리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납부 완료하면서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 삼성 체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고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시작된 삼성과의 상속세 납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조 원의 상속세 납부가 이번 달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홍라의 명예관장의 상속세가 약 3조 1천억 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2조 6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6차례 나눠내는 연부 연납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해왔습니다. 재원은 배당금과 지분 매각, 신탁 계약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유지한 채 배당과 대출 중심으로 대응하며 지배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 경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 체질의 완전한 김기현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반도체의 이 호황으로 들어온 이 어떤 자금으로 새로운 삼성그룹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최후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삼성전자는 내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의 2배 수준인 4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증권사는 5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53조 9천억 원, 시티글로벌 마켓은 51조 원 수준을 각각 예상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 둔화와 일부 가전사업 부진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상속세 부담 해소와 실적 기대가 맞물린 삼성. 뉴 삼성 체제가 실제 성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양당 대표 간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책은 물론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나 개헌 같은 전국 쟁점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모두 참석합니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 고환율과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이 우선 의제로 다뤄지겠지만 민감한 현안 역시 테이블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전임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같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공소 취소 문제나 민주당이 여러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관련 언급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개헌 문제 역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처리하자는 여권 주장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개헌안 발의를 이끈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해왔습니다.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제출한 전쟁 추경안의 심사를 포함해 국가위기 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참석한 교회 예배 축사에서도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재자 역할인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의체 가동을 정례화해 여야 협치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 이면에는 공무원 한 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800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모 A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지자체는 전화 상담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입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씨가 사는 인천 9월 사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혼자서 1,800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1인당 담당 세대 수는 지난 5년 내내 인천시 136개 동 가운데 2위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인력난 속에 고군분투하던 사이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아쉬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 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은 A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급자면 100% 드림스타트 사례거든요. 면밀하게 공조만 했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곳 서울도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지역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중서부 지역은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썰하구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15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반짝 꽃샘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